그 자포니즘에 가장 깊게 빠졌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놀랍게도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의 뒤편에 지금 배경으로 그린 것이 우키요에거든요. 내가 화가로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는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의 배경으로 우키요에를 사용할 정도였다라고 하면 고흐에게 우키요에가 얼마나 중요한 어떤 그 스승이었나라는 그렇군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푸치니는 원래 흥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국화 부인의 연극화된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대중에게 인기를 끌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때 푸치니가 이 작품을 작곡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민요 레코드를 받았답니다. 또 그 당시에 이미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소프라노도 있었다고. 자,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아트 앤 더 시티의 일단 시즌1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도시, 나라, 일본 편의 2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제가 좀 아쉽고요. 그냥 끝날 때 또 제가 싹 얘기를 해서 한 2개만 더 해볼까요? 이럴 수도. 근데 이번엔 진짜 안 될 거예요. 다음 스케줄도 있고 해서요. 아까 일본과 유럽이죠.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접점을 가졌나. 일본의 개항과 우키요에의 등장. 그래서 일본의 정말 1800년대 후반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예술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풍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조선 한국에도 그런 찬스가 있었더라면 한국에도 참 걸작들이 많고 민화도 많고 그렇죠? 그랬을 법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궁금증도 풀렸고 아쉬움도 접게 된 것 같습니다. 2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일본 우키요에 중에서 특히 서양인들이 좋아했던 서양 화가들이 좋아했던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유명한 많이 본 것 같아요. 가나가와의 큰 파도라는 작품인데 고흐가 동생인 테오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파도가 마치 큰 발톱처럼 나를 핥히려한다라고 설명한 진짜로 이렇게 발톱처럼 생겼네요. 정말로 이렇게 그 파도를 스톱 모션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그 형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이 형상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딱 그림으로 포착해낸 그 관찰력도 놀랍고 그리고 멀리 뒤에 후지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큰 파도에 비해서 후지산은 굉장히 작게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키요에의 경향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관념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만약 서양화의 시각으로 그렸다면 이 파도보다 후지산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파도는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파도가 더 이 화가의 관념에서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서양 화가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모든 룰을 이 우키요에는 가볍게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화가들이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지금 경쟁적으로 우키요를 모으게 되는데 예를 들면 휘슬러가 그린 이 자주 금빛의 카프리스라는 그림에서 기모노를 입은 상상 속에 그러니까 그 화가가 생각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은 이럴 거야. 저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모양의 어떤 여성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우키요에입니다. 아마 여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우키요에가 실제로 이 휘슬러가 수집한 우키요에 드릴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느껴서 그런가요? 약간 선정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 그림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그 자포니즘에 매료된 서양 화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그 기모노라는 옷은 이제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 옷을 입은 일본 여성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도라던가 아니면 북아프리카는 드물게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주위에 정말 가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일본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 그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화가들은 거듭거듭 이렇게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을 그리게 됩니다. 대부분 서양의 얼굴이 네. 저기 그러나 있군요. 계속 뭔가 어긋나죠. 예를 들면 모네는 아예 자신의 아내인 까미유에게 기모노를 입혀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나름 굉장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최대치를 발휘해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의 모습을 네. 묘사하려고 했으나 아마 화가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 여인을 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은 완전히 그랑 오달리스크의 일본판인 거죠. 예. 자신들의 욕망은 있고 그 욕망을 뭔가 일본 여자에게 투영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저 그림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유럽 화가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 자포니즘에 가장 깊게 빠졌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놀랍게도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고흐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꽃 피는 매화나무로 돼 있는데 네. 왼쪽 오른쪽에 한문이 한문이에요. 써있죠. 예, 그러면 그것도 대부분 뭔가 보는 일본식 예, 한문 충격적이죠. 아니 고흐가 한문을 할 줄 알았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이 그림이 그 암스테르담의 레익스 뮤지엄에 있는데 예.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고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레익스 뮤지엄의 큐레이터에게 이제 학예사에게 설명을 듣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예. 고흐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나 하면 캔버스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계속 선을 그어서 그리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캔버스를 모는 종이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무수히 작은 사각형이 캔버스에 생기겠죠. 그 사각형을 하나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옆에 우키요에를 펴놓고 그대로 따라 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문도 고흐가 소장하고 있던 우키요에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씩 사각형을 채우면서 예. 그린 거겠죠.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은 히로시게라는 일본 화가가 그린 이 오바시 다리 위의 소나기라는 그림을 고흐가 보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거의 똑같죠. 네. 오작이네요. 네네.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흐가 이제 고흐도 다른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고흐는 1886년부터 88년까지 이제 파리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파리에서 이 우키요의 그림을 보고 그 화풍을 따라하려고 하면서 선을 잘 쓰는 방법 그리고 가벼운 색감을 쓰는 방법을 이 우키요에를 따라하면서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신오바시 다리 위의 소나기라는 그림에서 지금 비가 갑자기 여름에 갑자기 거세게 쏟아져서 이제 도롱이를 쓴 사람들이 다리 위를 뛰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화가의 주관과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개입됐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강둑이 사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 서양 화면은 사선으로 그리지 못했을 겁니다. 서양 화면은 실제와 똑같이 그려야 되기 네. 때문에 강둑은 당연히 이렇게 수평선 똑바로 그렸겠죠. 그렇지만은 이 화가는 그런 실제 모습의 재현과는 우키요에가 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 점들이 고흐를 비롯한 다른 화가들을 많이 매료시킨 것이고 이렇게 고흐도 따라 했군요. 네, 따라 그린 것이죠. 예. 이렇게 선과 밝은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흐가 우키요에를 따라 그리면서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그림에 이렇게 선 위주로 밝은 색상을 사용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우키요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재표현하게 저 됩니다. 그림은 이제 파리에 있다가 아를로 내려가서 그린 그림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고흐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다니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아무튼 고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대상은 바로 이 아르레 자연과 우키요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파리의 화가들에게서 배운 것은 이제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했겠죠. 네. 고흐 같은 가난뱅이 화가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우키요의 가격이 쌌다라는 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네. 고흐가 이제 자신의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물감 그 상이었던 탕기 영감이라는 그 인물을 그린 초상이 있는데 지금 이 초상도 초상이지만 이 뒤에 배경을 보시면 모두 다 고흐가 수집한 우키요에로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가부키 배우의 모습을 고흐가 우키요에로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요건 고흐가 그린 그러니까 고흐가 옆에 우키요에를 펼쳐놓고 모사한 이제 가부키 배우의 모습이에요. 고흐풍으로 그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흐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의 화풍을 확립해 갔는데 그 공부의 이제 와중에 우키요에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고흐에게 이 우키요에가 얼마나 중요했나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1889년에 이제 고갱과의 다툼 끝에 고흐는 1888년 12월 23일 밤에 고갱과 치명적인 다툼을 하고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왼쪽 귓볼을 자르게 되는데 그때 이 상처를 좀 치료하고 적으로 좀 안정이 된 후에 1889년 1월 말에야 처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을 붓을 들고 그린 그림이 자신의 자화상인데 그 자화상의 뒤편에 지금 배경으로 그린 것이 우키요거든요. 요것이 우키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네덜란드의 고흐 전시를 가봤더니 요런 이 여기에 이 그린 우키요에는 실물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그 실물을 옆에 걸어놨더라고요. 예. 자신의 어떤 화가로서의 화가로서의 어떤 내가 화가로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의 배경으로 우키요에를 사용할 정도였다라고 하면 고흐에게 우키요에가 얼마나 중요한 어떤 그 스승이었나라는 그렇겠네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흐만큼 그렇게 우키요에를 깊게 자기의 어떤 예술 세계로 받아들인 경우는 사실 좀 흔치 않지만 대부분의 화가들이 알게 모르게 또는 크게 또는 작게 우키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휘슬러가 그린 이 올드 배터시 다리라는 작품에서 다리가 굉장히 이 T자 모양이 다리거든요. 근데 이 안개 낀 템스강 위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휘슬러라는 화가가 지금 템스강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다리를 올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도가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 독특한 구도도 실은 휘슬러가 자기가 수집한 우키요에를 보고 착안한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그린 그 에도의 다리를 그린 그림 우키요에를 보고 이 그림을 착안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라는 화가가 참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군요. 네. 이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우키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념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서양화의 많은 문법, 서양화의 어떤 규범을 쉽게 뛰어넘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우키요에서는 왼편과 오른편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죠. 왼편의 모든 인물들과 뭐 물레방아나 이런 게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편은 거의 비어 있잖아요. 서양화에서는 이런 구도를 잘 쓰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서양화는 지금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딱 반을 가르면 왼편과 오른편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키요에서는 그런 식의 규범이 다 그냥 가볍게 무시되고 이런 우키요의 독특한 구도에서 영향을 받은 화가가 바로 드가 같은 화가들입니다. 드가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양편으로 갈랐을 때 왼편이나 오른편에 등장인물과 풍경이 막 몰려있고 그림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그림은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 드가의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에서는 그런 면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좌우의 대칭 구도 이런 건 별로 무시되고 있군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림을 반을 가르면 왼편의 대부분에 지금 발레 리허설을 하는 무용수들이 있고 반주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고 오른편은 그냥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백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스냅사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리허설장에 들어가서 잠깐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그러네요. 탁 이렇게 찍은 느낌이 든다. 줄 서세요 그런 거 없이.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역동적이면서 진짜로 그 현장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장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이 드가 그림의 특징이고 드가의 중요한 장점인데 드가가 그런 독특한 구도를 우키요에를 보면서 많이 착안을 했다라는 그러네요. 식의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 아사쿠사의 절풍경이라는 우키요에는 어떻게 그린 건가 하면 자월 안에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눈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구도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도 화가들이 이렇게 지금 드가의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나 발로통의 안개에 쌓인 옹플레르나 모두 이 예를 들면 이 발로통의 그림은 언덕에서 숲 너머로 보이는 옹플레르 항을 그린 것인데 이런 구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가가 그린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화가가 지금 1층에 앉아 있습니다. 극장의 1층에 앉아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머리 너머로 발레 공연이 막 끝났을 때 인사하는 프리마 발레리나를 보면서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구도는 전에는 없었죠. 네, 모두 우키요에의 등장, 우키요에의 유행과 함께 이 서양 화가들, 유럽 화가들에게 퍼진 그런 일종의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굉장히 저도 저런 그 드가의 그림 이렇게 보면서 구도가 굉장히 세련됐다. 지금까지 보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구도를 보니까 뭐 전문적인 그 평가를 하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모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 찍은 사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의도가 있었겠지라는 그 여백의 생각의 여백이 또 있어지는 그런 구도네요. 그때 평가들은 어땠을까요? 화단의 평가들? 반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드가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인상파라는 새로운 신진 세력에 대해서는 호보다 불호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도든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그림들은 동료 화가들에게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겠죠. 드가가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과 확실히 다르면서 어떤 생각할 거리를 준다. 혁신적이다.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식의 시도 어떤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티스가 한 말인데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면 하나의 인식의 벽이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인식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 순간이 멎으면서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인식의 바운더리, 벽 너머에 있는 작품들은 그림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혁신을 만드는 새로운 세계로 전진하는 예술가는 기존 평론가나 기존 대중들이 하고 있는 인식의 벽을 넘어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사조로 전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드가가 보여준 이런 구도들은 그런 새로운 사조로 전진하는 그런 교두보처럼 인식이 됐겠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조로 전진하는 인식의 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화가들에게도 무언가 자극이 필요했는데 그 자극의 역할을 19세기 말에 일본의 화가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지금 발로통의 예를 들면 발로통은 인상파가 아니라 나비파로 분류되지만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고 구도의 다양함이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네라던가 휘슬러 같은 화가들은 일본의 여성, 기모노를 입은 일본의 여성을 그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 고흐 같은 경우는 이 우키요에를 완전히 똑같이 복사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과 개성을 찾으려고 했고 드가나 발로통 같은 화가들은 우키요에의 구성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서양화의 구성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발견하고 그 구성을 자기의 그림에 도입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툴루즈-로트렉 같은 경우는 툴루즈-로트렉은 여러 가지 카바레, 특히 물랭 루즈의 포스터를 그림으로써 그 물랭 루즈의 포스터를 통해서 감각적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생략, 네. 과감한 생략을 보여주고 선 위주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포스터라는 것이 미술과 그러니까 상업과 예술 사이의 접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화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툴루즈-로트렉이 그린 이런 포스터들도 사실은 선 위주의 우키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 가부키 배우를 그린 그림인데 표정의 캐리커처 같잖아요. 그 어떤 표정의 이 배우의 표정에 주목하고 선 위주로 나머지를 과감하게 생략해서 거의 네. 만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런 우키요의 특징을 툴루즈-로트렉이 자신의 포스터에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많은 혁신이 19세기 후반에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혁신의 많은 부분이 우키요에서 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화가들이 어떤 인상파가 보여준 혁신마저도 낡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상파가 보여준 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를 네. 많이 하는데 그런 시도에서 우키요에가 큰 자극이 되어준 것이죠. 자포니즘의 유행은 거의 한 세대를 지나서 거의 반세기가량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가이의 동료이자 드가이의 어떤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 출신의 여성 화가인 이 메리 카세츠라는 화가가 그린 욕실의 여인이라는 그림에서 이 여성이 입은 옷이나 이 옆에 있는 물병이나 선 위주의 그림의 스타일이나 모두 우키요에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딱 그러네. 보면 느낄 수 있죠. 굉장히 동양화 같은 그림이구나라는 느낌이 탁 들잖아요. 여기서 이 여성이 입었던 의상과 물병을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화가가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동양화라기보다 서양화의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대로 의상도 기모노를 좀 연상시키는 의상이고 그 물병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가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우키요에가 자극을 주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향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광범위했어요. 그래서 이 서양의 화가들이 유럽의 화가들이 집중적으로 뭔가 동양풍을 탐구하면서 19세기가 가고 20세기가 오게 됩니다. 이 20세기까지 계속 동양풍에 어떤 경도되어 있던 화가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클림트를 들 수 있는데. 네, 클림트 오랜만이네요. 네, 이 비엔나 편에서 네, 정말 좋은 그림들 많이 예. 보여주셨는데. 이 클림트가 그 슈투클레 저택의 그 벽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린 이 유명한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에서 구불구불구불 돌아가는 이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장식, 나무 장식의 이 금빛 이 약간은 좀 요염한 이 장식들을 클림트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기모노 무늬에서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기모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글쎄 그렇게 입고 있는 것도 기모노를 많이 모았고 그리고 클림트가 좋아했던 것이 일본 가면극인 노의 가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았다고 하죠. 동양풍에 상당히 클림트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클림트의 황금시대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황금시대를 클림트가 1902년부터 1909년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금을 얇게 펴서 이렇게 캔버스 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실제로 그림이 반짝반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라는 여성이 클림트의 중요한 모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클림트가 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를 2장 그렸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초상 이 작품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 번째로 그린 작품에서 클림트의 화풍의 변화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07년에 완성된 그림은 황금시대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1912년에 완성된 그림은 뒤에 보시면 중국 어찌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 그 벽화 같은 느낌이죠. 예. 이때쯤 되면 클림트는 황금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더 먼 세계, 동양으로 가려고 했던 때.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때 클림트는 자기의 후배들, 특히 에곤 슐레라는 압도적인 재능의 경쟁자죠. 예, 재능의 출현을 목도하고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황금 시대를 벗어난 더 황금 시대를 능가하는 무엇을 그리려고 했고 자기가 늘 탐구하던 동양을 그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림트 후반부의 그림에는 이렇게 동양풍의 그림들이 많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 뒤에 그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이 여성이 든 부채라던가 모든 게 명백하게 동양풍이죠. 네. 예. 저걸 꼭 일본풍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죠? 예, 중국 도자기도 중국?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조선에서 제작된 예. 도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사실 그 클림트의 그 수집품들을 그 클림트 사후에 애인인 에밀리 플레게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에밀리 플레게의 집이 1945년에 폭격을 맞으면서 클림트의 소장품들이 다 유실됐는데 그 당시에 클림트가 모았다는 그 소장품들이 만약 유실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어떤 조선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나, 뭐 예를 들면 청화백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클림트가 이제 그 생애 마지막에 미완성으로 남기고 간 그림, 이 그림 제가 그 오스트리아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그림에서 그림의 중심에 있는 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듯한 이 여성의 얼굴이 자세히 보면 상당히 동양 여성 같아요. 이 얼굴은 클림트가 일본 가면, 극인 노예 가면을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그림이 1918년에 그려지던 그림인데 자포니즘의 시작을 1860년대 후반으로 잡으면 자포니즘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나간 유행이 아니라 그 유럽의 어떤 문화 예술계에 상당히 길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 저희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네. K-팝이다, 뭐 K-드라마다. 그래서 K를 붙여서 그런 신조 어떤 조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때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J 뭐 야 서양에서 우리 그림이 막 이러면서 그들끼리 J 열풍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는 사실 일본이 그렇게 서양과 교류가 활발했던 때가 아니어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던 때이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때라서 잘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자포니즘의 유행은 상당히 길고 오래되었고 미술뿐만이 아니라 문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여기 등장하는데 1870년대에 피에르 로티라는 해군 장교가 나가사키에서 게이샤와 살림을 차렸다가 다시 유럽으로, 그러니까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때의 자기의 경험을 수기처럼 써서 출판한 국화부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니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기를 얻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일본에 가본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상인과 극소수의 해군만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실제 일본에 대한 경험은 늘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했는데 그 피에르 로티라는 여성은 심지어 일본 여성과 함께 살기까지 했잖아요. 그들이 늘 궁금해했던 일본 여자와. 그래서 그 수기의 인기는 전 유럽적으로 퍼져나갔고 그 수기가 각색되어서 연극으로도 공연됩니다. 푸치니가 1900년에 영국을 방문했다가 그 국화부인으로 연극을 만든 것을 보게 되죠. 푸치니는 흥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이 대담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한 이야기 왜 일본이었을까라는 점에서 일단 이국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페라라는 장르는 주로 이탈리아 작곡가들에 의해서 창작이 됐지만 그 오페라 작품을 소비하는 그 청중은 전 유럽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리우드에서 영화가 생산될 때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리우드이 타겟으로 잡는 관객층은 전 세계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의 타겟 관객도 전 유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페라 작품들은 이탈리아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 드물어요. 예를 들면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이야기다. 라보엠 같은 경우도 파리의 보헤미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무대. 뭐 이런 식으로 전 유럽의 관객들이 봐야 했기 때문에 그 무대가 이탈리아가 아닌 여러 다양한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었는데 푸치니는 원래 흥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국화 부인의 연극화된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대중에게 인기를 끌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때 푸치니가 이 작품을 작곡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민요 레코드를 받았답니다. 또 그 당시에 이미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소프라노도 있었다고요. 실제로 저 나비부에도 출연을 했나요? 그 일본 성악가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일본풍을 본격적으로 넣기 위해서 고심을 했고 작품의 줄거리는 정말 누가 봐도 제국주의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핑커톤이라는 미국인 해군 장교가 일본에 머물면서 초초라는 뜻은 나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초초상이라는 15살짜리 일본 게이샤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도 이 핑커톤은 이 결혼은 그냥 장난이고 나는 진짜 결혼은 미국에 가서 미국 여자랑 할 거야 라고 그게 시작될 때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초상과 결혼을 하는데 초초상은 미국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다 그녀를 버리면서 가족들과 의절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1막이 끝나고 2막은 3년 후가 되는데 이제 3년 후에 18살이 된 초초상은 가족들에게 다 버림받고 스즈키라는 하녀와 함께 그 핑커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키우면서 그 핑커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나가사키인데 거기서 유명한 어떤 갯날이라는 아리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떤 갯날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맑은 날에 저 나가사키 항구에서 그 남편을 실은 배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나는 몰래 숨어야지. 라는 식으로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진짜 18짜리 소녀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핑커톤이 오는데 핑커톤은 케이트라는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미국 부인과 함께 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잘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초초상 나비 부인이 그 아이를 핑커톤과 케이트에게 보내고 자신의 아버지가 사무라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할복 자살한다라는 어이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보면 아니 이런 작품은 공연이 금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일종의 신파군요. 신파. 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 스토리가 먹힌 거예요. 서양 남자들에게. 네, 서양 남자들의 동양의 여자를 소유하려는 욕망과 너무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런 스토리의 작품을 봐야 하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노래를 그렇게 사랑했었나. 근데 음악은 굉장히 너무 아름다워요. 좋죠. 음악은 너무 아름답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좋아하는 장면은 그 산막에서 핑커톤의 배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나비 부인이 자신의 그 옆에 남은 유일한 벗이자 식솔인 스즈키와 함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방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핑커톤은 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스즈키는 잠들어 있고 그 어린 아들도 잠들었는데 계속 나비 부인은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나오는 음악이 바로 유명한 허밍 코러스인데 어찌 보면
동양 여자에 대한 서양 남자의 환상을 담고 있는 장면이지만 그 음악 자체는 너무 탄미적이고 아름다워서 뭔가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작품을 보게 동양 돼요. 여인의 입장에서도 네. 그 음악의 아름다움은 거절할 수 없고 네. 또 그 스토리라인은 용납할 수 없고 네.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더 이상 그렇지 않은데 그 동양인 소프라노들이 1900년대 중반 후반에 이제 그 유럽의 극장에 진출할 때 이 나비분 역을 많이 했고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소프라노 중에 한국 성악가 중에 최초로 그 이탈리아 라스칼라 무대에 진출한 가수가 메조소프라노인 김학남 씨인데 네. 김학남 씨가 1985년에 이 나비 부인의 스즈키 역을 맡아서 한국인 그렇군요. 소프라노로는 최초로 라스칼라 무대에 예. 올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수들과도 좀 연관이 있는 작품이죠. 이 나비 부인은 첫 번째 공연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작품이 좀 너무 2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 길고 지루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대폭 수정해서 다시 재공연을 브레시아에서 했는데 브레시아에서의 재공연부터는 성공을 합니다. 이 작품이 또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제가 좀 이렇게 세모 눈을 하고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막에서 핑커톤이 부르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는 이라는 테너 아리아가 있는데 그 아리아의 첫 번째 부분에 미국 국가가 딱 나와요. 그것도 저는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뭔가 그 19세기, 20세기의 제국주의적인 서양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러나 이 작품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푸치니는 1926년에 죽기 직전에 결국은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지 못해서 미완성으로 남긴 투란도트라는 작품을 다시 작곡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무대는 고대 중국입니다. 그래서 신비스럽고 냉정한 투란도트라는 중국의 그 공주를 칼라프라는 그 왕자가 결국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작품 역시 당시 그 서양인들이 어떤 식으로 동양을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역시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멜로드라마라고 불릴 정도로 오페라가 당시에 대중의 시각을 대중의 어떤 사고방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나비 부인과 투란도트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만큼 19세기 후반 20세기 중반까지 동양은 서양인의 눈에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이 작품들이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1997년부터 99년까지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다시 2009년에 박사를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2번 공부를 할 때마다 어떤 아쉬움이 있었나 하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우리나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국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서울올림픽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 부분이 너무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서양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안 알려져 있구나. 예를 들면 이거 나비 부인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좀 일찌감치 알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K-팝, K-컬처, K-푸드 다들 이제 K-팝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클래식에서도 한국 연주자들이 이제 완전히 서양을 이렇게 서양 연주자들을 뛰어넘은 게 오래 전의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조성진이 베를린 필의 상주 아티스트이고 지금 파리 오페라의 에뚜알 그러니까 그 최고 등급 무용수가 박세은이고 또 마린스키의 김기민도 수석 무용수이고 베를린 슈차츠 카펠레와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의 악장도 모두 한국 연주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K-팝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클래식도 모두 이제 한국이
서양을 뛰어넘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유학할 당시에 나비부인과 같은 그런 일본이 서양에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알려진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됐으니까. 어떻게 알려지는가의 그 경로도 중요한데 사실은 당시에 일본이 서양에 알려지는 경로보다는 지금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 한국의 대중음악이 서양에 알려지는 그 경로가 훨씬 더 좋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서양의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서양이 우리의 문화를 배우려 하는 거잖아요. 이 나비부인의 이미지, 우키요의 이미지는 솔직히 말하면 침략자로서의 서양이 동양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이 나비부인에서도 물론 음악적으로는 이 소프라노 초초상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내용은 결국 서양 남자에 의해서 맥없이 꺾이고 버림받는 동양 여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려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K-팝, K-컬처의 유행은 서양과 동양이 동등해지고 우리가 서양에 우리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으니. 그림은 어떤가요, 교수님? 이번에 그림이라는 이 예술의 큰 하나의 그 장르인데 그림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영국의 테이트 모던에 그 갔을 때 그 이완 작가의 작품이 소장돼 있는 걸 봤고 그다음에 또 그 네덜란드 오테를로의 크릴로 밀러라고 해서 그 고흐의 작품을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 크릴로 밀러의 야외 조각 공원에도 이완 작가의 작품이 소장돼 있는 걸 봤습니다. 뭐 K-팝이나 클래식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술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잘 안 알려져 있거나 서양에 비해서 못한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특히 우리나라 서양화가 상당한 서양화가 분들이 파리라든지 또 유럽의 여러 도시들 또 뉴욕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또 거기서 활동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김환기 화백을 비롯해서. 그래서 물론 뭐 모든 장르에서 우리가 다 세계적인 그것도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껏 우리 전원경 교수님과 꽤 오랫동안이지만 살짝 아쉬운 이 예술, 특별히 이 그림, 서양의 그림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그림들도 미국이나 영국의 혹은 프랑스의 저 같은 유튜버들에 의해서 한국의 그림이 재조명받는 그런 영상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되네요. 일본 얘기는 이 정도 하나요? 네. 예고를 했는데도 아쉽네요. 아트앤더시티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전원근 교수님을 잘 설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 아트앤더시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직접 진행하면서 무척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 일상, 또 뭐 투자, 또 세상살이가 유쾌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가 좀 힘든 시기였는데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했던 그 20시간 가량 되는 그 방송 시간이 저에게는 참 큰 휴식 같은 그리고 일종의 도피처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모든 편, 이 10편, 이제 일본 편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편이 계속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청 지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좋은 컨텐츠는 반짝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선전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자로서 매우 자랑스럽기도 하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아트앤더시티란 이름의 코너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어찌 보면 이 유튜브의 위력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많아봤자 한 200~300명 정도의 수강생 또는 청중을 앞에 두고 강의를 했었고, 그렇게 작은 어떤 그 청중들과 교감하는 것에만 만족을 해왔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벨기에 예술 투어 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알아보시고, 재미있게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큰 힘을 얻었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예술을 사랑하고 어떤 예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파이 자체가 너무 작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는데, 그 파이를 좀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갖게 됐습니다. 아까 김프로님이 뭐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예술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거나 지루한 우리의 일상에서, 저는 인생에서 뭔가 사건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사건이 없으면 또 인생이 지루하잖아요. 예, 그런 고통스럽거나 지루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또 뭐 운동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위안을 찾을 수 있지만, 예술도 그렇게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항상 열심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예술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좀 행복을 느끼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또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계속 하셔야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살짝 알려주실까요? 지금까지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화가들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화가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면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뭐 카라바조, 렘브란트, 고흐, 뭐 클림트, 뭐 이런 화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끝까지 또 요리조리 이상하게 피해간 화가들이 인상파 화가들인데, 예, 마네, 모네, 뭐 드가 이런 화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좀 잘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3프로가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과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원경 교수님과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해드리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아트 앤 더 시티를 뭐 이 댓글을 보면 3번, 4번 봤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던데, 제가 원래 이런 권유를 잘 안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전원경 교수님이 쓴 3권의 굉장히 두터운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예술 도시를 만나다인가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제목이 어떻게 되죠? 1권이 예술 역사를 만들다. 예. 2권이 예술 도시를 만나다. 3권이 예술 인간을 말하다입니다. 네. 저는 2번째 책을 다 읽고 이제 3번째 책을 시작한 입장인데,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니까 정말 더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책에서 우리가 방송으로 다 못했던 얘기들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두께긴 한데 한번 그 중에 한 권, 저는 뭐 제가 읽은 예술 도시를 만나다라는 그 책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다 읽고 저희 딸한테 너도 읽어봐라 하고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전원경 교수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쓴 그 3권의 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 시간을 여러분께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원경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내용, 좋은 예술의 세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내해 주실 거죠? 네, 제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정말 좋은 시간을 갖게 해드리는 좋은 기획해서 다시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대단원의 막을 마치면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